새벽 2시 병원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아들 성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성민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아들에게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성민아, 아빠는 아직 의식이 있단다. 수술만 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아버지는 85세예요. 그 나이에 대수술이라니 성공 확률도 30%밖에 안 됩니다. 저는 68세 김순자입니다. 남편 동수는 올해 85세가 됐죠. 5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동수가 갑자기 쓰러진 건 일주일 전이었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고령이라 위험 부담이 크다는 말도 덧붙였죠. 엄마, 아버지도 편하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둘이 함께 전화를 건 거였어요. 편하게 가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살아계신 분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술비만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수술 후 재활 비용까지 하면 최소 5천만 원은 들어요. 그 돈이면 우리 준호 유학 보낼 수 있어요. 준호는 성민 부부의 외아들, 그러니까 내 손자였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아이는 미국 유학을 꿈꾸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아들 유학비와 아버지 목숨을 저울질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수술 받아봤자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높대요. 그럼 앞으로 몇 년을 더 간병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또 누가 돼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30년 넘게 며느리라고 불렀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 싶었어요. 아니, 수진보다 더 충격적인 건 성민이었습니다. 성민아,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대답은 더욱 참담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튜브를 꽂고 누워있는 남편. 50년 동안 나를 지켜준 사람. 힘들 때 손을 잡아주던 사람.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사람. 그 사람을 돈 때문에 포기하라고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셨나요? 아직이라고 대답하자 간호사는 빨리 결정하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시간이 별로 없다고요. 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 8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원래는 장례비와 자식들에게 남겨줄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을 살려야 했어요. 수술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드님이 포기하신다고 했다는데 제가 보호자라고 수술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이곳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날 새벽 나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후회 없이 서명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길었어요. 6시간, 360분. 그 시간 동안 나는 지난 5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1975년이었어요. 나는 20살, 동수는 37이었죠. 17살 차이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동수는 다정했고 성실했고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거든요. 결혼 후 성민이를 낳았습니다. 늦둥이였죠. 동수가 마흔에 얻은 아들이라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성민이를 하늘처럼 떠받들며 키웠어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원하는 건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포기하라고 하다니. 보호자님,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수술이 성공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고 했어요. 앞으로 72시간이 고비라고요. 깨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남편을 보러 갔습니다. 여전히 의식은 없었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여보, 조금만 버텨요.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수술하신 거예요? 성민이었습니다. 수진도 함께 왔더군요. 그래, 했다고 대답했더니 성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돈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건 자기네 몫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내 목? 내가 언제 너한테 준다고 했냐고 물었더니 성민은 제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자기가 받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죽어야 돈을 받는다고요? 그게 아들이 할 소리입니까? 성민아, 내가 정말 하고 말하려는데 성민이 소리쳤습니다. 에이, 됐어요. 어차피 아버지 몇 년 못 사실 것 뻔한데 그때 가서 보자고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수진도 따라 나가면서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잠을 청했어요. 아니, 청하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차피 아버지 몇 년 못 사실 것 뻔한데 그게 아들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30년을 키운 자식이 할 말인가요? 새벽 3시쯤 간호사가 깨웠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다고요. 뛰어가듯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여보, 정신 차렸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순자야. 나를 알아봤어요. 남편이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성민이는 왔니?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왔기는 왔는데 한마리 하도 가슴 아파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올 거라고, 지금은 여보만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의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놀라워했어요. 85세의 나이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라고 했죠. 2주일 후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고 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다만 한쪽 팔다리가 마비돼서 재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순자야, 돈 많이 들었지? 남편이 미안해하며 물었어요. 괜찮다고, 우리 돈 있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4천만 원. 재활 치료비와 앞으로 들어갈 간병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일주일 후 남편은 재활병동으로 옮겼습니다. 매일 물리 치료를 받았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왼쪽 팔다리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계속 늘어갔어요. 재활치료비, 간병비, 약값. 하루에 20만 원씩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죠. 그날도 수납 창구에서 치료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봤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힘드시죠? 돌아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환자 보호자시죠? 제가 자주 뵀는데 혼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을 박지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영이라는 여자는 명함을 건넸어요. 희망 간병 서비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 가족들을 돕는 단체라고 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달라고요. 고맙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지영은 그래도 명함은 가지고 계시라며 따뜻하게 웃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어요. 순자야,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라고 아무 일도 없다고 했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돈 걱정하는 거지?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순자야. 내가 이렇게 돼서 85세 노인이 자신 때문에 아내가 고생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울까요? 괜찮다고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통장 잔고는 2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바닥나는 거죠. 그때 성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셨어요? 무슨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요양원 말이라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아직도 그 소리 하냐고 했더니 성민은 돈이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나면 어쩔 거냐고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가서 울면 뭐하냐고 지금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말하는 성민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너한테 현명한 선택이지 나한텐 아니라고 대답했더니 에휴, 알아서 하시라고 나중에 손 벌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집에 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병원에서 계속 자다가 속옷을 갈아입으러 온 거였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50년을 살았던 집, 아들을 키운 집, 추억이 가득한 집. 하지만 이 집을 팔아야 할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집을 팔면 3억. 그 돈이면 남편의 치료비와 간병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내가 살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박지영이에요. 병원에서 뵀던. 문을 열자 지영이 서 있었어요. 어떻게 여길 아냐고 물었더니 병원 기록에 주소가 있더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방해됐냐고 물으면서도 어머니 진짜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다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지영은 자기네 단체에서 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지원도 해드릴 수 있다고요. 무료로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 단체라고요. 너무 좋은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잖아요. 대신 뭘 원하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지영이 웃었습니다. 역시 눈치 빠르시다고요. 사실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 집을 담보로 제공해 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담보냐고 되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치료비를 못 갚으시면 집으로 변제하는 건데 갚으시면 집은 그대로 어머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괜찮은 조건 같았어요. 어차피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기회라도 있는 거니까요. 알겠다고 해보겠다고 대답했더니 지영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3천만 원을 지원받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무료 간병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지영의 말을 믿었어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간병인이 파견됐습니다. 40대 여자였는데 이름은 김순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김순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순이는 친절해 보였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것도 능숙했고요. 순자야, 이제 좀 쉬어. 내가 괜찮으니까. 남편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병원을 떠나 집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한 달 만이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 편안한 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한 건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순이가 잘해주는 건 맞았지만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정말 잘해줬어요. 남편을 세심하게 돌봤고 재활 운동도 열심히 시켰습니다. 남편의 상태도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순자야, 순이 씨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 남편이 만족스러워했지만 나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갔을 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침대 옆 서랍이 열려 있었는데 안에 낯선 약병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고 순이에게 물었더니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아, 그거요? 비타민이라고 했어요. 병원에서 준 거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온 건데 환자분한테 좋다고 해서라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 네, 그럴게요 하면서 얼른 약병을 치웠습니다. 그 모습이 뭔가 수상해 보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은 춥다고 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열이 나다니. 의사를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감염 증상이 있다며 항생제를 투여하겠다고 했어요. 감염? 어디서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틀 후에 나왔어요. 폐렴이었습니다. 폐렴이라고요? 그렇다고 했어요. 고령 환자분들에게는 흔한 합병증이라며 치료하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또 들어갔어요. 항생제 값만 일주일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지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남편분 상태가 안 좋으시다면서요? 네, 폐렴에 걸렸다고 대답했더니 그럼 치료비가 더 필요하시겠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하고 말을 멈췄어요. 대신 뭐냐고 물었더니 집 담보 금액을 좀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으로요. 5천만 원. 이미 3천만 원을 담보로 잡았는데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우리 집 값이 3억인데 거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어머니, 남편분 살리시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결정하셨다며 서류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요? 하지만 남편은 더 중요했어요. 돈은 나중에 벌면 되지만 사람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일주일 후 남편의 폐렴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많이 약해졌어요. 말도 어눌해지고 자주 졸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은 그냥 피곤하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노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85세에 큰 수술을 받고 폐렴까지 앓았으니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빨리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병실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순이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자정쯤 순이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약병이었어요. 순이는 주사기로 약병의 액체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링거에 주입하려고 했어요.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순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 이거요? 비타민 주사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허락받은 거냐고 물으니, 그거야, 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명백히 수상한 거죠.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나가라니까? 순이는 급히 나갔습니다. 나는 그 약병을 챙겼어요. 나중에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순이 씨가 이상한 약을 주려고 했다고 말했더니 그건 오해라고 했어요. 순이 씨가 환자분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요. 아니라고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했더니 지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냐고 간병인을 믿지 못하시면 저희도 곤란하다고 했어요. 그럼 다른 간병인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순 없다고 했어요. 순이 씨 아니면 저희가 보낼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제가 직접 간병하겠다고 했더니 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계약 위반이라고요. 저희 간병 서비스를 받지 않으시면 담보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무효? 그렇다고 했어요. 그럼 즉시 빚을 갚으셔야 한다고요. 8천만 원을요. 8천만 원. 지금 당장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믿으세요. 순희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지영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할 수 없이 순희를 계속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늦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또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의식이 없었어요.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뇌출혈 재발이라고 했어요. 즉시 수술해야 한다고요. 또요? 네, 이번엔 더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남편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누군가 고의로 남편을 해치고 있다고. 남편의 두 번째 수술은 8시간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길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갑작스러운 폐렴, 그리고 뇌출혈 재발. 너무 이상했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간호사였는데 이름표를 보니 이민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보호자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한 곳으로 나를 데려갔습니다. 사실은요,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어요. 환자분 간병인 김순희 씨 있잖아요. 그 사람 수상하다고 했습니다. 내 예감이 맞았어요. 어떻게 그러냐고 물으니 며칠 전에 봤는데 순희 씨가 환자분 링거에 뭔가를 넣더라고 했습니다. 뭐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처방한 약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 내가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보고했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했어요. 못했다고요. 왜냐고 물었더니 민지가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순희 씨가 저를 협박했다고요. 말하면 저를 가만 안 둔다고요. 협박을?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순희 씨가 혼자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으니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끔 병원에 오는 여자가 있는데 순희 씨랑 친한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름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 근데 명함을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희망 간병 서비스라고요. 지영이었습니다. 순이와 지영이 한패였던 거예요.
고맙다고 민지 씨한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민지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수술이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이번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이 깨어나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남편이 깨어나지 못한다고요? 그럼 식물인간이 된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남편을 봤어요. 온몸에 튜브를 꽂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숨도 쉬지 못하는 거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민지가 준 쪽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 친구가 변호사예요. 변호사라고요? 왜 갑자기 변호사가 필요한 걸까요? 하지만 뭔가 꼬이고 있다는 건 확실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지 씨가 소개해줬다고 변호사님이시냐고 물으니, 아, 네, 저는 강민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영과의 계약, 순이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악화까지. 한참을 듣던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요. 무슨 문제냐고 물으니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보험 사기? 그렇다고 했습니다. 환자를 일부러 악화시켜서 사망하게 만들고 그 집을 가로채는 수법이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은 보험이 없다고 말했더니 민수는 집이 있잖냐고 했어요. 어머니가 담보로 잡은 그 집 말이라고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지영의 목적은 남편을 죽이고 집을 가져가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희 씨가 무슨 약을 쓰는지 알아내야 한다고요. 어떻게요?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내일 병원으로 가겠다고요. 다음 날 민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변호사였어요. 어머니, 일단 순희 씨를 감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순희 씨가 쓰는 약을 채취해서 분석해야 한다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으니, 네, 증거 없이는 경찰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민수가 설치한 카메라가 병실을 24시간 촬영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결정적인 장면이 잡혔습니다. 순이가 가방에서 약병을 꺼내더니 주사기로 약을 뽑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링거에 주입했습니다. 잡았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녹화 영상을 멈추면서요. 이제 이 약이 뭔지 알아내야 한다고 했어요. 다행히 순이가 쓰고 버린 약병을 쓰레기통에서 찾았습니다. 민수는 그걸 감정원에 보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혈압 강화제라고 했어요. 혈압 강화제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고혈압 환자한테 쓰는 약인데 뇌출혈 환자한테 쓰면 매우 위험하다고요. 재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이가 일부러 남편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증거면 충분하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기다려요. 왜요? 지영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만 잡으면 지영은 빠져나갈 거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영을 함정에 빠뜨리는 계획이었어요. 다음 날 나는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 씨, 저예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이제 정말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영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숨기려 했지만 들렸습니다. 의사가 며칠 안에 돌아가실 거라고 하더라고 했더니 그럼 어쩌시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집을요? 네, 빚도 갚아야 하고 장례비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저희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도와주신다고요? 네, 집을 빨리 팔 수 있게 저희가 부동산 알아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역시나였어요. 지영은 내가 집을 팔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고맙다고, 그럼 내일 뵐까요? 네, 좋다고, 내일 오후에 집에서 보자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라고요. 알겠다고, 준비하겠다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영이 집으로 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순이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지영은 여전히 친절한 척 했어요. 네, 정말 힘들다고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든 걸 처리해 드릴게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집 매매 계약서에 사인 좀 해주시겠어요? 벌써요? 네,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남편분이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진다고요.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빨리 집을 가로채려는 거였죠. 알겠다고, 근데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나는 민수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지영과 순이가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끝났어. 이 할머니만 처리하면. 근데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걱정 마. 완벽하게 준비했어. 증거도 없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지금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걸. 다녀왔다고 말하자 둘은 얼른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여기 사인해 주세요. 지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 서류, 집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동의서잖아요. 지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비슷한 거라고 했습니다. 비슷하긴요. 이건 제가 집을 그냥 넘겨준다는 거잖아요.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제 집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죠? 무슨 소리냐고 지영이 일어섰어요. 이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 당신도 제 남편한테 이상한 약을 준 것도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거 있냐고 순희도 당당하게 대꾸했어요.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수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지영, 김순희, 당신들은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냐고 지영이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증거 없잖아요.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병실에서 찍은 영상, 약병 감정 결과, 그리고 방금 전 대화 녹음까지. 이게, 그리고 이것도 있다고 경찰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사기친 피해자 명단이라고요. 총 12명이라고 했습니다. 12명. 나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모두 같은 수법이었다고 했습니다. 환자를 악화시키고 집을 가로채는 거라고요. 지영과 순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끌고 가. 경찰이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다고 변호사님, 당신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이제 더 이상 해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여보, 이제 안전해요. 나쁜 사람들을 다 잡았어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여전히 뛰는 맥박이 느껴졌어요. 이제 회복만 하면 돼요. 천천히, 우리 시간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여보, 여보.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순자야. 여보, 정신 차렸어요? 응, 무슨 일이 있었어? 나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아무 일도 없다고, 이제 다 괜찮다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했죠. 순희 씨가 쓰던 약을 끄는 게 효과가 있었나 봐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라고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고 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재활 치료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무슨 소리냐고 당연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성민이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성민아. 남편은 아들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경계했어요. 성민이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복도로 나온 성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들었다고 사기당할 뻔했다면서요? 네, 다행히 잘 해결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집 담보계약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그것도 취소됐다고 사기였으니까요. 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표정은 다행이라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어머니, 사실은 제안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제안? 이참에 집을 파시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요? 어머니도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잖냐고 집 팔아서 아파트로 이사 가시면 편하실 거라고 했어요. 또 집 이야기였습니다. 성민은 집착하듯 제 집을 탐내고 있었어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그 집에 뭐가 있냐고 물었어요. 추억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랑 평생 산 집이라고요. 추억이요? 어머니, 현실을 보라고 그 집 관리하는 것도 힘드시잖냐고 했습니다. 힘들어도 내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 지금 돈이 급하다고요. 돈? 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3억만 있으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 집을 팔라고요? 네, 어차피 나중엔 제 거 아니냐고 지금 파셔서 저한테 주시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니. 안 된다고, 절대 안 판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가라고,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민은 화가 나서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슬펐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니. 그날 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성민이가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 했어요. 그래. 어머님, 우리도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 유학비도 마련해야 하고 성민이 사업 자금도 필요하다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집만 팔면 다 해결되는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안 판다고 그만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라고 했어요. 후회는 내가 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수진의 마지막 말이 협박처럼 들렸거든요.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뭐가 없어진 거 없냐고 경찰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어수선하긴 한데 집안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서랍은 다 열려 있고 옷장도 뒤져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다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귀중품은 안 가져갔냐고요. 네, TV도 있고 금반지도 그대로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거 도둑이 아니라 누가 뭔가를 찾으려고 한 것 같다고요. 무엇을 찾으려고 한 걸까요? 그날 밤 나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니까요. 새벽 2시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철컥. 현관문 잠금 장치를 만지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오려 하고 있었어요. 급히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12입니다. 도둑이 들고 있다고 말했어요. 주소를 알려주고 나는 방에 숨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이었어요. 어디 있는지 잘 찾아봐. 알았어.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누구더라? 할머니 통장이 어디 있을까? 순간 깨달았습니다. 성민의 목소리였어요. 서재를 더 뒤져봐. 수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도둑질을 하고 있다니. 있다. 통장 찾았어. 얼마 들어있어? 4천만 원. 그것밖에 없어? 집 담보 풀렸으면 8천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나머지는 아버지 치료비로 다 쓴 것 같아. 에휴, 쓸데없는데 돈을 다 써버렸네. 쓸데없는 데라고요? 남편 살리는 게 쓸데없는 건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성민과 수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내 아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었구나. 어머니, 이건 변명하지 말라고 다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온 거죠. 어머니, 제발 이번만 봐주세요. 성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된다고,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경찰이 들어왔고 성민과 수진은 체포됐습니다. 어머니, 성민이 끌려가며 소리쳤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집에 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어요.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니까요. 성민과 수진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거 침입과 절도 미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풀려난 성민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요.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배신을 당했으니까요. 성민아, 넌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산도 기대하지 말라고 내가 다 쓸 테니까요. 어머니, 그럼 저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라고 나는 더 이상 내 어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이 퇴원했습니다. 재활이 잘 돼서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어요. 여보, 집이다. 그래요, 우리 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맞는 저녁이었어요.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내 덕분에 살았어. 무슨 소리냐고 당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성민이는 어떻게 됐냐고 남편이 물었어요. 연락 끊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남편도 아들 이야기는 더 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픈 이야기니까요.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민지예요. 간호사. 문을 열자 민지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지야, 어떻게 여기까지? 퇴원하셨다고 들어서 축하드리러 왔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우리를 도와준 은인이었죠. 할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다 순자 덕분이지.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오늘 온 건 다른 이유도 있다고 민지가 말했어요. 뭔데? 저 결혼한다고요. 정말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런데 할머니께 부탁이 있다고 했어요. 뭔데? 결혼식에 와주실 수 있냐고 부모님 자리에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친자식은 나를 버렸는데 낯선 아이가 부모라고 불러주다니. 그럼 당연히 가야지. 민지의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나와 남편은 신부 부모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아니라고 우리가 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는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남편도 함께 왔고요. 젊은 부부가 우리를 돌봐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몸에 좋대요. 고맙다고 민지야. 성민이 해주지 않았던 것들을 민지가 해줬습니다. 진짜 딸처럼. 어느 날 민지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 임신했어요. 정말? 네. 3개월 됐어요. 축하한다고 민지야. 나는 민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내 진짜 딸이구나. 할머니, 아이 태어나면 할머니가 돌봐주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1년 후 민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할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머니가 외할머니시잖아요.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랑이. 사랑이는 어때? 사랑이요? 응, 사랑으로 이어진 우리 가족이니까. 민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사랑이. 사랑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돌이 되고 두 돌이 되고 세 돌이 됐어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말을 배울 때 나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사랑이가 처음으로 나를 부른 날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순간 내가 진짜 할머니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사랑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민지 부부는 정말 효자, 효녀였습니다. 주말이면 항상 와서 집안일을 도와줬고 남편의 병원 검진도 함께 갔어요. 할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민지야,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성민을 만났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어머니, 성민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가득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성민아,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많이 후회하며 살았다고 성민이 말했어요. 그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어머니, 용서해 주실 수는? 용서는 이미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족이 될 순 없다고요. 넌 내 길을 가라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이고 떠났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새로운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났습니다. 나는 이제 76세, 남편은 93세가 됐습니다. 남편은 많이 노쇠했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매일 아침 지팡이를 짚고 산책을 했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알아, 걱정 마. 민지의 아들 사랑이는 벌써 6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할머니, 사랑이가 뛰어왔습니다. 그래, 우리 사랑이. 학교는 재미있냐고 물으니, 네, 친구도 많이 생겼다고 했어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많이 무거워졌지만 여전히 행복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사랑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아이가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이었어요. 와, 잘 그렸네. 그림 속에는 나, 남편, 민지 부부, 그리고 사랑이가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사랑이. 그날 저녁, 민지 가족이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요리했어요. 뭔데? 갈비찜이요. 민지는 정성스럽게 갈비찜을 만들어 왔어요. 맛있었습니다. 민지야, 너 요리 솜씨가 늘었구나. 할머니가 가르쳐 주셔서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사랑이는 남편의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공룡 이름이 뭐예요? 티라노사우루스란다. 티라노사우루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소리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여보, 저기 봐요. 예쁘네.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약한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순자야, 나 행복해. 나도요, 여보. 성민이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민지가 있어서 다행이야. 맞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피로 맺어진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게 더 소중했습니다. 민지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고마워, 민지야. 할머니, 제가 할머니 딸이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민지가 내 딸이어서 정말 행복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진짜 모녀처럼. 그로부터 또 2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95세가 됐습니다. 이제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여보, 제 말 들려요? 응.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50년 넘게. 나도 고마워. 다음 생에도 만나요. 그래, 꼭. 그날 밤 남편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95세, 천수를 누리고 갔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민지 가족, 민지의 친구들, 그리고 남편을 아는 사람들. 하지만 성민은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슬펐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남편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성민의 글씨였어요.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장례식에 가고 싶었지만 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못 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다 읽고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성민아. 편지는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는 78세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외롭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민지가 있으니까요. 할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그래, 가자. 민지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랑이도 함께였어요. 할머니, 손 잡아요. 사랑이가 내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결국 행복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잘 있죠? 나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누구한테 말하세요? 할아버지한테.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 분명 보고 계시겠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할머니, 집에 가요. 저녁 먹어야죠. 그래. 민지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돌아가는 길, 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지와 사랑이. 그들이 내 진짜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야기 속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